별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밤, 별꽃 낭독이 속삭입니다. 한강의 물결, 대학로의 벚꽃, 설악산의 전설 속에서 추리와 로맨스, 판타지가 피어납니다. 이 아늑한 다락방에서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암시장에서의 총성,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범인의 정체. 모든 비극은 30년 전 화재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수에 불타는 범인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탐정 강태주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그의 뒤를 쫓습니다. 비 내리는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 이제 그들의 길고 긴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탕, 탕. 암시장의 혼란을 틈타 터져나온 두 발의 총성은 복수의 끝이 아닌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는 아수라장 속에서 젊은 조수, 아니, 이제는 복수의 화신이 된 지우는 마지막 목표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30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검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완성되지 못했다. 강태주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뒤이어 김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암시장의 회장이라 불리던 남자는 허무하게 체포되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심판하려던 지우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젠장. 지우는 분노에 찬 절규를 내뱉으며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창고의 어두운 구석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장은 잡혔지만 아직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불길 속으로 밀어넣었던 가장 비겁하고 추악했던 배신자. 바로 성남화랑의 주인이었다. 그는 경찰의 포위망이 완성되기 직전 이미 쥐새끼처럼 창고를 빠져나간 뒤였다. 지우는 낡은 창고의 뒷문을 부수고 빗줄기가 쏟아지는 바깥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강태주는 그를 놓칠 수 없었다. 이대로 그를 보내버린다면 인사동 골목길은 오늘 밤 또 다른 핏빛 비극의 무대가 될 것이 분명했다. 김 형사. 여긴 맡기겠네. 태주는 김 형사에게 짧게 외치고는 경찰의 제지를 뿌리친 채 지우의 뒤를 따라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가을비가 그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한 젊은이의 위태로운 뒷모습만이 그의 시야에 가득했다. 인사동의 밤은 이제 두 남자의 필사적인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다. 지우는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을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익숙하게 내달렸다. 그는 평생을 이 골목길에서 복수를 위한 칼을 갈며 살아왔던 것이다. 낡은 기와지붕을 넘고 담벼락을 타고 막다른 길에서는 셔터가 내려진 상점의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으며 그는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태주는 그런 그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다. 그의 패는 터질 듯했고 다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빗물에 젖은 돌바닥은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웠고 어두운 골목길 곳곳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한순간도 지우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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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거친 발자국 소리와 가쁜 숨소리가 처절하게 뒤섞여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다. 한 명은 잃어버린 과거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달렸고 다른 한 명은 되풀이될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 달렸다. 엇갈린 운명을 짊어진 두 남자는 그렇게 비 내리는 서울의 가장 낡고 깊숙한 혈관 속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지우의 발걸음이 마침내 한 곳에서 멈추었다. 태주 역시 숨을 몰아쉬며 그가 멈춰선 곳을 바라보았다.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
30년 전 끔찍한 화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공동 우물터 앞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을 쫓아온 태주를 마주 보았다. 빗물에 흠뻑 젖은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은 여전히 마지막 복수의 대상을 향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왜 나를 막는 거지? 지우가 울부짖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렸다. 당신도 봤잖아.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저들은 법으로 심판할 수 없어. 내가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한단 말이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태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그건 그저 너 자신을 파괴할 뿐이야. 내 아버지가 과연 이런 모습을 바랐을까? 닥쳐, 지우가 소리치며 총구를 태주에게로 겨누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지만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의 마지막 말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복수심에 가려져 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두 남자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물터 뒤편, 폐가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바로 청남화랑의 주인이었다. 그는 지우를 피해 이곳으로 도망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음을 깨닫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들려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괴물 자식아, 화랑 주인이 악에 바쳐 소리쳤다. 내 아비는 우리 모두를 배신하려 했다. 우리 모두의 밥줄을 끊어놓으려 했단 말이다. 그래서 죽어 마땅했어. 그의 추악한 자백은 마지막 남은 지우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지우의 눈빛은 다시 살기로 가득 찼고 그의 손가락은 방아쇠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비극적인 골목길에서 또 다른 피가 뿌려지기 직전이었다. 모든 것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죽어 마땅했다고? 청남화랑 주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비 내리는 골목길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눈빛은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마저 사라진 텅 빈 심연으로 변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강태주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기다려. 저 자의 말에 넘어가지 마. 저건 널 자극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려는 함정이야. 태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다. 바로 그때 화랑 주인이 비웃음을 흘리며 광기 어린 눈으로 지우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래, 쏴라. 이 예송아. 내 아비처럼 너도 여기서 끝장을 보자는 거지? 어차피 내 아비가 숨겨둔 그 물건은 아무도 찾지 못할 테니. 영원히 이 더러운 우물 밑에서 썩어가게 될 게야. 그 물건이라는 말에 지우와 태주의 동작이 동시에 멈칫했다. 두 사람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골목길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공동 우물로 향했다. 30년 전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바로 그 우물. 지우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들아,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란다. 우리 마을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가장 깊고 안전한 곳이지. 화랑 주인은 그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짓거렸다. 그래, 우물이다. 내 아비는 그 멍청한 박인환 영감탱이와 함께
우리 모두를 배신하고 경찰에 넘길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지. 우리가 그걸 눈치챘을 땐 이미 늦은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아비는 마지막 순간에 그 증거들을 모두 작은 괴짝에 담아 바로 저 우물 속 가장 깊은 곳에 던져버렸지. 언젠가 내가 돌아와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어쩌나. 그날 밤 우리는 그 우물 위에 불을 질러 모든 것을 묻어버렸는데 이제 그 누구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게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우는 미친 사람처럼 우물로 달려갔다. 그는 권총을 내던지고 맨손으로 우물을 막고 있던 무거운 돌뚜껑을 밀어내려 애썼다. 그의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화랑 주인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요. 뭐라고?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팠어. 당신 입으로 우물 안에 증거가 있다는 사실과 당신들이 방화의 공범이라는 것을 모두 자백했으니 말이야. 그제야 화랑 주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도자기 파편을 휘두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태주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화랑 주인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마침내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추악했다. 그는 사실 지우의 아버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였다. 하지만 그는 암시장의 회장이 제시한 돈의 유혹에 넘어가 친구를 배신하고 그의 모든 계획을 조직에 밀고 했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던 그날 밤, 그는 친구가 우물에 괴짝을 던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후 그 우물 위에 직접 불을 붙인 장본인이었다. 박화백은 왜 침묵했던 거요? 태주가 물었다. 그 영감도 별 수 있었겠소? 그날 밤 자신의 실수로 불이 번져 자기 가족까지 위험에 처했으니 조직은 그걸 빌미로 그를 평생 협박했지. 그는 죄책감 속에서 우리를 위해 위작을 그리며 평생을 속죄하듯 살아야만 했소.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 그림, 메아리는 대체 뭐요? 왜 당신들은 그 그림을 그토록 손에 넣으려 했던 거지? 화랑 주인은 허탈하게 웃으며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 그림은 그 영감탱이가 남긴 마지막 복수이자 보험이었지. 그는 그림 속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암호를 숨겨놓았소. 바로 이 우물 안에 숨겨진 괴짝의 정확한 위치와 그것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말이오. 그 그림만 있으면 누구나 그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셈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빼앗아야만 했소. 하지만 그 영감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림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찢어 손에 쥐고 있었던 게야. 이제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박화백은 자신의 그림을 통해 복수와 속죄를 동시에 하려 했던 것이다. 태주와 지우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향해 달려갔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돌뚜껑을 마침내 밀어냈다. 우물 안에서는 썩은 물과 진흙 냄새가 진동했다. 태주가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자 우물 바닥 진흙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작은 괴짝이 보였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이었던 그 괴짝을 수십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다. 괴짝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박화백이 남긴 그림 조각, 그 안에 담겨 있을 마지막 암호를 떠올렸다. 그는 그림 조각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어두운 골목길,
그리고 그 안에 그려진 기묘한 붓 터치.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괴짝의 자물쇠를 여는 다이얼의 숫자 조합을 의미하는 마지막 암호였던 것이다. 인터랙티브, 지금 당신의 추리력을 시험해볼 시간입니다. 그림 속에 숨겨진 숫자를 찾아 암호를 해독하세요. 태주가 그림 조각 속에서 마침내 암호를 해독해내고 낡은 괴짝의 자물쇠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빗소리로 가득했던 골목길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괴짝이 마침내 그 비밀의 문을 열었다. 괴짝 안에는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로 여러 겹 감싸인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지우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30년간의 추악한 범죄 기록들이었다. 암시장의 거래 장부 원본, 도굴품들의 출처와 유통 경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회장과 그 조직원들, 그들에게 부역했던 인사동 상인들의 이름까지. 모든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유산이자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그 증거들을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분노의 찬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졌던 한 어린아이의 서러운 울음이었다. 그는 살인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억울하게 사라져간 아버지를 되찾고 더러운 탐욕에 짓밟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의 복수는 사실 가장 슬픈 형태의 그리움이었다. 강태주는 말없이 그의 곁에 다가와 그의 어깨를 묵묵히 다독여 주었다. 어떤 위로나 충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견뎌줄 뿐이었다. 이 차갑고 비정한 도시에서 그 순간만큼은 두 남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꼼짝 마. 거기까지다. 골목길의 어둠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림자가 나타났다. 아직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던 회장의 마지막 잔당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정확히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지우를 향하고 있었다. 그 괴짝, 이리 넘겨.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지우는 오열을 멈추고 증오의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으로 이 비극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주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날려 지우의 앞을 막아섰다. 푸. 둔탁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태주의 어깨에 붉은 피가 번져나갔다. 태주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태주씨.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서아의 절박한 비명이 들려왔다. 그녀는 태주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김 형사와 함께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경찰들이 순식간에 범죄 조직의 잔당을 제압했다. 지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태주를 부축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위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남자가 대신 총을 맞은 것이다. 왜 그랬어요? 태주는 창백해진 얼굴로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빚 갚은 거야, 나도. 과거에 외면했던 수많은 진실들에 대한.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든 사건이 끝났다. 회장을 비롯한 범죄 조직은 지우의 아버지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 앞에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30년간 인사동 골목을 지배했던 추악한 탐욕의 카르텔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리고 지우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한 남자의 용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의의 무게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 대신 아주 깊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희미한 의지가 엿보였다. 며칠 후 병원의 하얀 병실에서 강태주가 눈을 떴다. 다행히 총알은 급소를 비껴갔고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곁을 뜬 눈으로 지키고 있던 서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그를 향한 따뜻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계속 여기 있었소? 태주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걱정했어요. 아주 많이. 태주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냉소와 무기력 속에서 살아왔던 그의 마음에 그녀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씨앗이 새로운 감정을 싹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비극의 끝에서 아주 작은 사랑의 로맨스가 조심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인사동 골목길에 켜켜이 쌓여있던 핏빛의 기억들을 조용히 씻어냈다. 지독했던 비극의 밤이 지나고 계절은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다. 강태주가 총을 맞고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 이후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태주 자신에게 찾아왔다. 어깨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냉소와 무기력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의 낡고 지저분했던 탐정사무소는 이제 제법 사람 사는 공간처럼 변해 있었다. 매일 아침 서아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와 청소를 하고 따뜻한 커피를 내려놓고 갔기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눈을 뜬 그날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던 서아의 모습을 본 이후로 태주의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일에 시니컬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통해 잊고 지냈던 온기를,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감정을 아주 오랜만에 다시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은 연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했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서아는 태주의 낡은 트렌치코트를 세탁해 주었고 태주는 서아의 갤러리 일을 묵묵히 도와주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인사동의 골목길을 걸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하고 따뜻한 감정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비극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구원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 역시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묵향화랑을 더 이상 비싼 그림을 파는 상업적인 공간으로 두지 않았다. 대신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후원의 공간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비밀 장부를 보며 그가 얼마나 큰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그림 메아리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던 희생자들에 대한 처절한 속죄의 기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그 속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그 비극을 딛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갤러리는 이제 그녀의 손에서 인사동 골목길에 새로운 예술의 메아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가장 의미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사건의 무대가 되었던 인사동 골목길 역시
아주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30년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공동 우물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 깨끗하게 정비되었다. 그들은 우물 옆에 작은 비석을 하나 세웠다. 30년 전 화재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날의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상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거나 부끄러움에 스스로 마을을 떠났다. 그들의 빈자리에는 새로운 꿈을 가진 젊은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들어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추악한 탐욕과 비밀이 사라진 골목길에는 이제 건강하고 정직한 땀의 가치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비가 갠 어느 날 오후, 태주와 서하는 나란히 그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골목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잊혀진 비극을 기억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려는 희망의 메아리였다. 골목길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복수는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지우의 복수는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더 큰 상처와 죄책감을 짊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사람들의 용기는 결국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무심코 지나치는 낡은 골목길에도 어쩌면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하는 수많은 메아리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후회, 그리고 누군가의 간절한 희망.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아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삭막한 도시는 조금 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인사동 골목의 메아리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향해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비극의 밤이 지나고 인사동 골목에는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사람들은 더 단단해지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라면 메아리 그림 속에 숨겨진 마지막 암호를 풀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당신의 추리력을 시험해 보세요. 별꽃 낭독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별빛처럼 남았기를. 한옥의 등불 아래 사랑과 비밀, 진실의 메아리가 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해요. 별꽃 낭독이 당신의 밤을 수놓겠습니다.